Hi, advanced Korean learners. Listening to stories is a great way to improve. Don't worry if you don't catch every word. Just enjoy the flow. This novel may include some strong language or violence. Let's get started. 전지적 독자 시점. 싱숑 현대 판타지 소설. 프롤로그.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이제 몇 개는 잊어버렸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것은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살아남을 거란 사실이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 1. 웹소설 플랫폼을 띄운 낡은 스마트폰이 힘겨운 듯 화면을 밀어냈다. 스크롤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몇 번이나 그러고 있었을까? 진짜야? 이게 끝이라고? 다시 보고 또 다시 봐도 틀림없는 완전할 완. 소설이 끝났다는 얘기였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 저자 TLS 123. 총 3149회. 무려 3149회에 달하는 장편 판타지 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 줄여서 멸살법. 나는 이 소설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꾸준히 봐왔다. 일진들에게 찍혀 왕따를 당했을 때도, 입시를 망쳐 지방 3류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빌어먹을 난수 뽑기가 잘못되어 최전방 군부대로 배치됐을 때도, 이직을 반복하며 대기업 계열사의 계약직으로 일하는 지금도. 젠장, 이 얘긴 그만두자. 어쨌거나 작가의 말, 지금까지 멸살법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필로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아직 에필로그가 남았구나. 그럼 다음 편이 진짜 마지막인 건가? 유년의 끝자락에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대장정. 한 세계가 끝나간다는 허탈한 마음과 드디어 그 세계의 결말을 보게 되었다는 충만감이 뒤섞였다. 나는 마지막 회의 댓글창을 열어 몇 번이나 문장을 고쳐 썼다. 김독자. 작가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에필로그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진심을 다한 문장이었다. 멸살법은 제 인생 소설이었습니다. 라든가, 비록 대중성은 없었지만 저에게는 최고의 소설이었습니다. 라든가, 여러가지 쓰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좀처럼 쓸 수가 없었다. 내가 섣불리 건넨 말들이 작가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다. 평균 조회수 1.9회, 평균 댓글수 1.08개. 그것이 멸살법의 평균적인 인기 지수였다. 그나마 1화의 조회수는 1200대였지만 10화가 지나며 조회수는 120으로 급감했고 다시 50화가 지나며 12가 되었다. 그리고 100화부터는 계속 1이었다. 조회수 1. 나는 게시글 목록에 표시되는 무수한 1들을 바라보며 새삼스런 감격에 젖었다. 간혹 중간에 2가 끼어있기도 했지만 누군가 잘못 눌렀을 가능성이 컸다. 고마웠다. 조회수가 1인 소설을 3000편이 넘도록 연재해주다니, 그것도 10년이 넘도록. 이건 그야말로 나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닌가? 꿀잼 소설 추천합니다. 나는 추천 게시판을 눌러 무작정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무료로 완결까지 써줬는데 추천글 하나 정도는 써줘야지.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자 금세 댓글이 달렸다. 이거 신종 안티인 듯. 이분 아이디 검색해보니 같은 소설만 몇 번이나 추천하셨는데 본인 추천 금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가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뒤늦게 몇 달 전에도 추천글을 썼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순식간에 관종이니 비웅이니 하는 수사들로 덮인 댓글들이 수십 개나 달렸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이 글 작가도 분명 읽을 텐데. 황급히 글을 지워보려고 했지만 이미 신고된 글이라 지울 수 없다는 메시지만 떴다. 이런 성의껏 쓴 추천글이 오히려 작품의 누가 되었다는 생각에 입속이 쓰라렸다. 조금만 참고 보면 재밌는 글을 왜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것일까? 하다못해 작가한테 후원금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혼자 벌어먹고 살기도 빠듯한 월급쟁이인 나한테 그런 여유가 있을 리 없었다. 쪽지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알림이 떠오른 것은 그때였다. TLS123 감사합니다. 난데없이 날아든 메시지. 상황을 파악한 것은 조금 후였다. 김독자. 작가님? TLS123. 그는 멸살법의 작가였다. TLS123. 덕분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공모전 입상도 했고요. 믿어지지 않았다. 공모전이라니? 그 멸살법이? 김독자. 축하드립니다. 무슨 공모전인가요? TLS123. 알려지지 않은 공모전이라 잘 모르실 거예요. 창피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진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혹시 모르는 일 아닌가. 여기서야 망했지만 다른 플랫폼에서는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조금 섭섭한 기분이 들기는 하지만 좋은 이야기가 널리 퍼지는 건 좋은 일이니까. TLS123. 독자님한텐 감사의 인사로 특별한 선물을 좀 보내드릴까 합니다. 김독자. 선물이요? TLS123.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독자님 덕분이니까요.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는 말에 나는 내가 자주 쓰는 메일 주소를 알려주었다. TLS123. 참, 유료화 일정도 잡혔습니다. 김독자. 와, 정말요? 언제부턴가요? 이런 명작은 저도 처음부터 돈 내고 봤어야 했는데. 거짓말이었다. 멸살법은 1일 연재니까 한 달 내내 보면 3,000원을 쓰게 된다. 3,000원이면 나한테는 편의점 도시락 하나다. 유료화는 내일부터입니다. 김독자. 그럼 내일 올라오는 에필로그도 유료인가요? TLS123. 네, 죄송하지만 유료로 공개할까 해요. 김독자. 물론 유료로 하셔야죠. 마지막은 꼭 돈 주고 사보겠습니다. 이후 작가에게서 답변은 없었다. 사이트에서 로그아웃한 모양이었다. 뒤늦게 허탈감이 밀려왔다. 이제 성공했다고 답장도 안 하고 가버리나? 감탄은 졸렬한 질투심으로 바뀌었다. 뭘 그렇게 들떴던 걸까? 어차피 내가 쓴 소설도 아닌데. 문화상품권이라도 주려나? 5만원권이면 좋을 텐데. 순진하게도 그때의 나는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 다음날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말이다. 신효님의 전지적 독자 시점. 전지적 독자 시점 에피소드 1. 유료 서비스 시작. 유료 서비스 돌입. 저는 독자입니다. 실제로 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곤 하는데 그러면 다음과 같은 오해를 받곤 한다. 아, 외동이신가 봐요? 외동은 맞지만 그 독자가 아닙니다. 예? 그럼요. 이름이 독자입니다. 김독자. 김독자. 아버지는 혼자서도 강한 남자가 되라고 내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신 이름 덕분에 나는 그저 평범하게 외로운 독신 남성으로 살고 있을 뿐이다. 요컨대 이런 느낌이다. 김독자 28세, 독신. 취미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웹소설 읽기.
그러다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겠어요. 시끄러운 지하철.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잔뜩 호기심 어린 눈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인사팀의 직원 유상아였다. 아, 안녕하세요. 퇴근하시나 봐요? 네, 유상아 씨도요? 운이 좋았죠. 오늘 부장님이 출장 가셨거든요. 때마침 옆자리가 비어 유상아가 풀썩 주저앉았다. 바싹 붙은 어깨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겨서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말았다. 평소에도 지하철 타셨던가요? 그게 말이죠. 유상아가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생각해보니 퇴근길 지하철에서 유상아를 마주친 것은 처음이었다. 그도 그럴게 인사팀 강대리부터 시작해서 재무팀 한 부장까지 퇴근 시간마다 유상아를 집까지 태워주려고 남자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건 회사 사람이면 다 아는 소문이니까. 그런데 유상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다. 누가 제 자전거를 훔쳐가서요. 자전거?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셨나요? 네, 요즘 야근도 많다 보니까 점점 운동량이 부족해지는 것 같아서요. 좀 귀찮은 일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아하, 그랬군. 생긋 웃는 유상아.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있으니 마음 졸이는 남자들 심정도 조금 이해는 된다만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였다. 무릇 사람은 제각기 삶의 장르가 정해져 있는 법이고 유상아는 나와는 다른 장르를 살아가는 인간이니까. 어색한 대화가 끝난 뒤 우리는 각자 자신의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아까 읽던 소설 앱을 다시 켰고 유상아는 저게 뭐지? 부에테 프레스타메로 디네로. 예? 스페인어예요. 그렇군요. 방금 그건 무슨 뜻이죠? 돈 좀 꿔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유상아가 당당하게 대답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까지 공부라. 역시 나랑은 장르가 다르다. 그런데 저런 말은 외워서 어디에 쓰려는 걸까? 열심히 하시네요. 그런데 독자 씨는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아, 저는... 아차 하는 사이 유상아의 눈이 내 스마트폰 액정에 꽂혔다. 소설이에요? 아, 네, 한국어 공부랄까? 와, 저도 소설 좋아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본 지는 좀 됐지만. 의외였다. 유상아가 소설을 좋아한다고? 무라카미 하루키라던가, 레이먼드 카버라던가, 한강이라던가. 그럼 그렇지 싶었다. 독자 씨는 어떤 작가 좋아하세요? 말씀드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 이래봬도 소설 많이 읽었어요. 누구 소설인데요? 이럴 때면 웹소설 읽기가 취미라는 것이 정말 난감하다. 나는 앱에 떠오른 소설의 제목을 흘끗 살폈다. 멸망 이후의 세카이. 작가 싱상숑. 아무리 그래도 싱상숑 작가의 멸망 이후의 세카이를 읽고 있습니다. 라고는 말 못한다. 그냥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 같은? 유상아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하, 반지의 제왕. 저도 영화로 봤어요. 영화 좋죠.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유상아는 여전히 내 쪽을 바라보며 내게 무언가 이야기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슬슬 거북한데? 나는 짐짓 화제를 돌리기로 했다. 회사에 들어온 지도 벌써 1년이네요. 그게 작년 이맘때인데 시간 참 빨라요. 그러게요. 그땐 우리 둘 다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그쵸? 그랬죠. 전부 어제 일 같은데 벌써 계약 기간 끝날 때가 다 되었으니. 화제를 잘못 꺼냈다는 것은 유상아의 표정을 보고서야 깨달았다. 아, 저는... 잊고 있었다. 유상아는 지난달에 외국인 바이어 건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이미 정직원으로 승진했다는 것을. 그랬었죠? 참 축하가 늦었네요.
죄송해요. 하하. 저도 외국어 공부 좀 열심히 해둘 걸 그랬어요. 아, 아니에요, 독자씨. 아직 인사고과도 남았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유상아의 모습은 인정하기 싫지만 멋있었다. 마치 세상의 스포트라이트가 단 한 사람에게만 쏘아지는 것처럼 환하게 빛나는 얼굴. 만약 이 세상이 소설이라면 주인공은 저런 사람이겠지? 사실 당연한 결과였다. 나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상아는 노력을 했다. 나는 웹소설을 읽었고 유상아는 공부를 했다. 그러니 유상아가 정직원이 되고 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저 독자씨, 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쓰는 앱 알려드릴까요? 순간 유상아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세상과 한없이 멀어지는 기분. 나는 붕 떠오르려는 정신을 붙잡기 위해 눈에 힘을 주고 똑바로 정면을 응시했다. 지하철의 맞은편 좌석엔 한 소년이 앉아 있었다. 이제 막 10살 남짓 되었을까? 한 손에 곤충 채집망을 든 소년은 엄마의 곁에 앉아 해맑게 웃고 있었다. 독자씨? 만약 지금과는 다른 삶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내 삶의 장르가 달랐더라면. 내 삶의 장르가 리얼리즘이 아니라 판타지였더라면 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모른다. 그건 아마 영영 알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다만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유상아 씨. 네? 그 앱 알려주셔도 소용없을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장르가 명백한 리얼리즘이라는 것. 독자에겐 독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게 무슨... 그냥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르에서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독자라는 것이었다. 독자의 삶. 유상아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나는 정말 괜찮다는 표시로 손을 흔들어 보였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내가 걱정되었던 거겠지. 아무래도 인사과고 내 실적 정도는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독자씨는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럼 저에게는 상하의 삶이 있는 거군요. 유상아는 무언가 결심한 듯 다시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했고 나는 그런 유상아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웹소설로 시선을 돌렸다. 모든 게 원상태로 돌아왔지만 이상하게도 소설의 스크롤은 잘 내려가지 않았다. 어쩌면 새삼스레 깨달은 현실의 무게가 이 스크롤 끝에 매달려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스마트폰의 상단에 알림창이 떠오른 것은 그때였다. 새 메일이 한 통 있습니다. 발신인은 멸살법의 작가. 나는 바로 메일을 열어보았다. 독자님, 오늘 오후 7시부터 유료 들어갑니다.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건승을 빕니다. 첨부 파일 1건. 그러고 보니 선물을 준다고 했었지? 이게 그 선물일까? 역시 나는 천성이 독자의 모양이다. 고작 메일 한 통 받았다고 이렇게 들떠서야. 그래, 독자로 살아가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라니까. 나는 시계부터 확인했다. 오후 6시 55분. 7시에 유료화에 돌입한다고 했으니 정확히 이제 5분 남았다. 나는 소설 앱에서 선호작 목록을 열었다. 이래봬도 내가 유일한 독자인데 첫 축하 댓글 정도는 남겨줘야 작가도 힘이 나겠지. 그런데 작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색창에 몇 번이나 멸망을 입력해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멸살법의 게시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이상했다. 유료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게시판이 공지도 없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나? 그 순간 지하철의 전등이 픽 꺼지며 지하철 내부가 어두워졌다. 끼익! 지하철이 크게 흔들리며 쇳소리를 토했다. 유상아가 작은 비명을 지르며 내 팔을 붙잡았다. 사람들이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상아가 어찌나 내 팔을 세게 쥐었는지 급정거하는 관성보다 왼팔의 고통에 신경이 더 쏠릴 지경이었다.
열차가 완전히 멈춰선 건 그로부터 10여 초가 지난 일이었다.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뭐지? 뭐야, 왜 이래? 어둠 속에서 하나 둘씩 스마트폰 불빛이 켜졌다. 여전히 내 왼팔을 꽉 붙든 유상아가 물었다. 무슨 일일까요? 나는 짐짓 태연한 척 말했다. 걱정 마세요. 별일 아닐 겁니다. 그럴까요? 네, 큰일이라고 해봤자 자살 소동이겠죠. 곧 기관사가 안내방송을 할 겁니다. 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관사의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열차 내 승객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열차 내 승객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시끌벅적했던 주변이 고요해졌다. 나는 한숨 돌리듯 입을 열었다. 거봐요. 별거 아니죠? 이제 사과방송하고 다시 전원도 모두 도망. 모두. 뭐? 뒤이어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방송이 꺼졌다. 열차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독자씨, 이게 대체? 지하철의 앞쪽 칸에서 눈부신 빛이 번쩍였다. 이어서 뭔가 터지는 소리와 커다란 북을 찢는 듯한 소리도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뭔가 이쪽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시계를 본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다. 오후 7시. 틱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멈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 8612 행성계의 무료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메인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장르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도깨비다! 놈이 처음 나타난 순간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왜 갑자기 그 문장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급정거한 지하철, 정전된 객실. 기시감을 느끼기엔 정황의 디테일이 부족했다. 지하철 급정거야 드물지만 종종 있는 일이니까. 그럼에도 왜일까? 나는 익숙한 소설의 서두가 자꾸만 떠올랐다. 하지만 말도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잖아? 3807칸의 앞쪽 문이 벌컥 열리며 전기가 돌아온 것은 그때였다. 곁에 있던 유상아가 작게 중얼거렸다. 도깨비? 머릿속이 찡 하고 울렸다. 내가 알던 소설과 눈앞의 현실이 겹쳐지며 사위가 불안하게 떨렸다. 두 개의 작은 뿔, 작은 거적을 걸치고 보송한 솜털이 돋은 괴생명체가 허공에 두둥실 떠 있었다. 요정이라고 부르기엔 괴이하고 천사라고 부르기엔 사악하며 악마라고 칭하기에는 천진한 외형. 그래서 그 녀석은 도깨비라고 불리었다. 그리고 나는 그 도깨비가 처음으로 꺼낼 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 허구와 실제가 정확하게 겹쳐진다. 뭐라는 거야 저거? 증강현실인가?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나는 홀로 다른 세계에 내던져진 느낌이었다. 저건 틀림없는 도깨비다. 수천 편의 멸살법에서 줄곧 비극의 서두를 열었던 바로 그 도깨비. 상념을 깬 것은 유상아의 목소리였다. 왠지 스페인어 같은데 제가 한번 말 걸어볼까요? 나는 조금 어이가 없어져서 물었다. 저게 뭔지 알고요? 돈이라도 꿔달라고 하시게요? 그건 아니지만 정확한 발음의 한국어가 들려온 것은 그때였다. 잘 들리시나요? 이것 참 한글 패치가 안 돼서 고생했네. 여러분, 제발 잘 들리시죠? 익숙한 언어가 들려와서일까?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이 풀리는 것이 보였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정장을 차려입은 덩치 큰 사내였다. 이봐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 영화 촬영입니까? 저 오디션이랑 빨리 가봐야 하는데요. 얼굴이 낯선 걸로 봐서 무명 배우라도 되는 모양이었다. 내가 캐스팅 디렉터였다면 단번에 뽑아줬을 만큼 패기 넘치는 목소리.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그 앞에 있는 존재는 디렉터가 아니었다.
아, 오디션. 그렇구나. 이 시간에도 오디션을 보는구나. 하하, 이거 자료조사가 부족했네. 분명 오후 7시쯤에 유료화 들어가면 제일 많이 따라온다고 그랬는데.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자, 여러분들. 진정하시고 일단 자리에 앉아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전해야 하니까. 점점 가슴이 답답해져 간다. 뭡니까? 빨리 열차 출발시켜요. 누가 기장한테 연락해요. 지금 시민 협조도 없이 뭐 하는 거야? 엄마, 저거 뭐야? 만화야? 틀림없었다. 이건 내가 아는 그 전개였다. 말려야 한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다. 조그맣고 귀엽게 생긴 CG 덩어리의 말을 사람들이 들을 리가 없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멋모르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유상아를 말리는 것뿐. 유상아 씨, 위험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네? 놀란 유상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얼떨결에 말하기는 했지만 나도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정확히는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아하, 시끄럽네 정말. 왜냐하면 누구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존재가 지금 눈앞에 있었으니까.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뜬 도깨비의 안광이 붉게 변했다. 뭔가 퍼버벅 깨지는 소리가 나고 지하철이 정적으로 물들었다. 오디션을 보러 가야 한다던 무명 배우의 이마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몇 번인가 입을 뻐끔거리던 사내는 동공이 풀린 채 자리에 쓰러졌다. 이건 영화 촬영이 아닙니다. 박이 깨지는 듯한 소리가 다시 한번 이어졌다. 이번에는 기장 타령을 하던 아줌마였다. 꿈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며 하나, 둘 허공에서 핏줄기가 뿜어져 나오며 사람들의 머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도깨비에게 항의했던 사람들, 비명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소란의 기색이 보이는 사람들의 머리에 죄다 바람 구멍이 뚫리고 있었다. 삽시간에 지하철은 피바다가 되었다. 당신들이 알던 현실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두 닥치고 내 말을 들으세요. 절반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 피와 시체 조각이 낭자한 퇴근길의 지하철. 이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강력한 포식자를 앞둔 원시시대의 유인원처럼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깨비를 보았다. 나는 놀라서 딸꾹질을 반복하는 유상아의 어깨를 꾹 누른 채 숨을 죽였다. 이건 진짜다. 이상한 메시지가 귓가에 들려왔을 때도, 도깨비가 내 눈앞에 나타났을 때도 실감나지 않던 감각이 피바다가 된 객지를 보며 깨어나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꽤나 살기 좋았을 겁니다. 그렇죠? 노약자석, 도깨비와 눈이 마주친 할머니가 실금하고 있었다. 당신들은 너무 오래 공짜로 살아왔어요. 인생이 너무 후했죠? 태어나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잘도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제멋대로 번식을 해대고 여러분은 정말 족같이 좋은 세상에 살았네요. 공짜. 퇴근길 지하철 안에 공짜로 살아온 사람은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간. 그곳이 바로 이 퇴근길 지하철이었다. 그럼에도 그 순간 누구도 도깨비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런데 좋은 시절은 이제 다 끝났어요. 언제까지 공짜를 누릴 수 있을 리 없잖아요. 행복을 누리고 싶으면 대가를 지불하는 게 상식이지, 안 그래요? 헐떡거리는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혹시 돈을 원하시는 겁니까? 대체 이 와중에 어떤 인간이 그런 소리를 짓거릴 수 있는가 싶었더니 놀랍게도 내가 아는 얼굴이었다.
유상아 씨, 저 사람 재무팀 한 부장 아닌가요? 맞아요. 틀림없었다. 회사의 대표적인 낙하산이자 신입사원들의 기피 1순위 상관, 재무팀의 한 명호 부장. 대체 저 인간이 왜 지하철에 타고 있는 거지?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받으시죠? 참고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까지 꺼내 보이는 한 부장의 패기에 사람들이 응원 섞인 시선을 보냈다. 테러범에 대항하는 구원자라도 보는 분위기였다. 얼마면 됩니까? 큰 거 한 장? 아니면 두 장? 일개 계열사의 부장이 함부로 부르기엔 지나치게 많은 액수였다. 한때 한명호 부장이 계열사 총수의 막내 아들이란 소문이 돌았는데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겨우 부장급이 저렇게 많은 수표를 지갑에 넣어 다닐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당신네들 돈을 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진 현금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돈 좋죠? 많은 인간들의 상호 주관적 합의가 깃든 식물의 섬유? 그 말에 한 부장의 안색이 밝아졌다. 역시 돈이라면 다 된다니까 라는 표정이었다. 불쌍하게도. 저 지금 가진 건 이것뿐이니까 이거라도. 어디까지나 당신네 시공간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다음 순간 허공에서 불길이 일었다. 한 부장의 손에 쥐어져 있던 수표들이 모조리 불타올랐다. 기겁한 한 부장이 비명을 질렀다. 그딴 종이는 거시 차원계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한 번 더 그딴 짓을 하면 머리를 터뜨려 버릴 거니까 명심하세요.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금 공포가 번져갔다. 다들 뒷내용이 뻔한 소설책 같은 표정들이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기 쉬웠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거지? 그리고 오직 나만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었다. 휴, 이렇게 떠드는 시간에도 당신들의 부채는 쌓여가고 있다고요. 뭐 그래요. 제가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돈을 벌어보는 게 빠르겠죠? 도깨비의 뿔이 안테나라도 된 듯 길어지며 몸체가 열차 천장 쪽으로 두둥실 떠올랐다. 그리고 잠시 후 메시지가 들려왔다. BI-7623 채널이 열렸습니다. 성좌들이 입장합니다. 멍하니 눈을 끔뻑이는 사람들의 위쪽으로 제각기 작은 창이 떠올랐다. 메인 시나리오가 도착했습니다. 메인 시나리오 1. 가치 증명 분류 메인 난이도 F 클리어 조건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죽이시오. 제한시간 30분 보상 300코인 실패 시 사망. 몸체가 투명해진 도깨비가 다음 칸으로 사라지며 흐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여러분 행운을 빕니다. 부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여주세요. 도깨비가 사라진 후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몇몇 사람들은 열차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몇몇 사람들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유상아는 그들 중 후자였다. 경찰이 전화를 안 받아요. 어떡해요? 어떡해? 진정해요, 유상아씨. 나는 초점이 없는 유상아의 동공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유상아씨, 개발팀에서 이번에 만든 게임 해본 적 있죠? 그 외에 세계가 모조리 멸망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는 게임. 네? 갑자기 무슨...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게임 속에 들어왔다고. 유상아가 멍하니 입술을 살싸겼다. 게임... 간단해요. 얼타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알겠죠? 아, 알겠어요. 뭘 하면 되죠?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 역시 천천히 호흡을 다스렸다. 내게도 이 모든 일을 제대로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
소설 속에서만 존재했던 묘사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사생되고 있었다. 안테나를 뻗은 도깨비, 객실 내에 쓰레기처럼 널려있는 시체들, 피투성이가 된 채 떨고 있는 직장인, 노약좌석에서 실금한 채 신음하는 할머니. 나는 그 장면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았다. 실제를 의심하는 매트릭스 속 네오라도 된 것처럼. 관찰하고 의심하고 결국엔 납득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모른다. 하지만 틀림없었다. 멸살법은 현실이 되었다. 생각하자. 이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자 여러분, 다들 진정하시고 침착하게 심호흡부터 하세요. 누군가가 앞으로 나선 것은 도깨비가 사라진 후 정확히 5분이 경과하던 시점이었다. 짧은 투블럭 컷으로 깎은 머리, 평균 키보다 머리 하나쯤은 더 큰 건장한 체격의 사내였다. 진정들 되셨습니까? 다들 하던 행동 멈춰주시고 잠시만 저한테 주목해 주십시오. 흐느끼거나 통화를 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죽였다. 모두의 시선이 충분히 모였을 즈음 투블럭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시다시피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작은 소란이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 상황은 지금부터 제가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당신 누군데? 국가 재난 상황? 뭔 개소리야? 뒤늦게 정신을 차린 몇몇 사람들이 통제라는 말에 강하게 저항하며 일어섰다. 그러자 청년이 지갑 속에서 공무원증을 꺼내 보였다. 저는 현재 6502 부도에서 근무 중인 육군 중위입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군인이래 군인. 그러나 안도하기엔 일렀다. 방금 전 부대로부터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군인의 스마트폰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마침 근처에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내용을 읽을 수 있었다. 1급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전 병력은 신속히 부대로 집결. 곳곳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국가 재난 상황. 이미 예상했던 일이기에 나는 놀라지 않았다. 사실 내가 놀란 것은 다른 쪽이었다. 육군 중위 이현성. 그 이현성이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를 알고 있었다. 실제로 얼굴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그의 이름 하나는 머릿속에 또렷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멸살법의 주요 조연 중 하나였다. 강철 검제 이현성. 결국 소설 속의 인물까지 등장했다. 이젠 정말 사태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군인 양반,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야? 저도 부대와 연락을 취해보고는 있습니다만. 청와대는 뭘 하는 거야? 대통령한테 빨리 연락해. 죄송합니다만 저는 말단 군인이라 청와대 한 라인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통제를 한다는 거야? 모두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황당한 질문 세례 앞에서도 침착하게 응대하는 이 현성을 보며 나는 소설 속의 묘사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고 있었다. 그런데 이 현성이 원래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었나? 퍼뜩 스쳐간 의문과 함께 꺼림칙한 예감이 들었다. 멸살법의 유일한 독자인 내가 장담컨대 이 현성의 첫 등장은 결코 이런 식이 아니었다. 그가 작중에 등장하는 시점은 적어도 첫 번째 시나리오가 끝난 후의 일일 것이다. 그럼 이 상황은 뭐지?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진다. 다시 한번 멸살법을 읽을 수 있다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텐데. 국무총리 연설 떴어요. 진짜 1급 국가재난 상황이래요. 누군가의 외침에 너도 나도 자신의 스마트폰을 켰다. 유상아가 내 쪽으로 화면을 돌려주었다. 독자씨, 이것 좀 봐요. 딱히 검색어를 입력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모든 포털 사이트의 실검 1위가 국무총리 연설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그 영상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불특정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설의 내용은 간단했다. 현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테러범들과 맞서 싸울 것이며 협상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모든 국민들은 안심하고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기 바란다. 소설로 읽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실제로 저 대사를 듣게 되니 조금 어이가 없었다. 테러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긴 하겠지. 근데 대통령은 어디 가고 국무총리가 연설을 한대? 대통령이 이미 당했다는데요? 뭐 진짜? 확실한 건 아니고 네이버 댓글에 씨발 그럼 카더라잖아? 나는 물론 그게 카더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우와, 뭐야? 곳곳에서 들려온 총성에 사람들이 폰을 떨어뜨렸다. 총성의 발원지는 스마트폰 속이었다. 치직치직 거리는 소리와 함께 핏빛으로 물든 화면. 사람들은 잠시 후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깨닫고 숨을 삼켰다. 국무총리가 죽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머리가 터지면서 몇 번인가 총소리 같은 게 들리고 곧 화면 속은 잠잠해졌다. 뒤이어 화면에 등장한 것은 도깨비였다.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이건 테러 같은 장난이 아니라고. 말을 잃은 사람들이 멍청한 금붕어처럼 입을 뻐끔거렸다. 아직도 못 알아들은 모양이죠? 안 되겠네. 지금도 이 상황이 게임처럼 느껴지나 봐요. 너무나 여유로운 톤이라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지는 말투. 나도 모르게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하하, 자료조사에 의하면 이 나라 사람들은 게임에 능하다던데 그럼 어디 난이도를 좀 올려볼까?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에 거대한 타이머가 떠올랐다. 동시에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간. 잔여 시간이 10분 감소했습니다. 현재 남은 시간 10분. 앞으로 5분 안에 최초의 살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시 해당 칸의 모든 생명체는 절멸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장난이죠? 방금 메시지 들었어요? 이봐, 당신들도 들었어? 군인 양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은 왜 안 와? 여러분, 잠시만 진정해 주시고 제 말 좀. 도깨비의 한마디로 객실 상황은 이 현성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유상아가 내 옷깃을 꼭 그려주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 상황의 위화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조연급인 이 현성이 나왔다. 그런데 왜 그 녀석은 나오지 않고 있는 걸까? 내가 아는 이야기대로라면 지금쯤 녀석이 나타나야 하는데. 뒷칸에서 살인이 벌어졌어요. 통로 쪽 창문으로 피바다가 된 3907 칸의 전경이 비치고 있었다. 해당 칸의 살인자들과 눈이 마주친 이들의 안색이 희게 질렸다.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아무도 못 넘어오게 해요. 사람들이 철문을 붙들고 늘어졌다. 그러나 불필요한 짓이었다. 애초에 적은 그쪽이 아니었으니까. 해당 칸의 시나리오가 완료되기 전까지 모든 종류의 출입 행위가 제한됩니다. 메시지와 함께 사람들은 투명한 장벽에라도 부딪힌 것처럼 철문에서 튕겨나왔다. 이거 왜 이래?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도깨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하, 꽤나 재미있어진 곳이 있는 반면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곳도 있네요. 좋아요. 특별 서비스예요. 앞으로 5분 안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지하철의 허공에 거대한 스크린 같은 것이 나타났다. 이어서 화면에 나타난 장소는 어떤 교실이었다. 군청색 교복을 입은 채 떨고 있는 여고생들의 모습. 한 남고생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다. 저거 태풍여고 교복인데? 삑삑 하고 울려 퍼지는 불길한 신호음. 여고생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제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유료 정산이 시작됩니다. 안내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맨 앞줄에 앉은 여고생의 머리가 폭발했다. 하나씩 다시 하나씩 점점이 폭발해 흩어지는 머리들. 여고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교실 문과 창문을 향해 달려갔다.
어떻게 저런... 청소 도구가 부서지고 손톱이 뜯겨 나갔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누구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펑! 펑! 계속해서 여고생들의 머리가 터져나갔다. 여고생 하나가 친구의 목을 조른 건 그때였다. 끄흑거리는 신음과 함께 죽어가는 여고생. 그리고 잠시 후 화면에 남은 것은 도끼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마지막 여고생뿐이었다. 베이 23515 채널 태풍여고 2학년 B반 생존자 이지혜. 화면을 노려보던 여고생의 모습이 사라지고 도깨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어때요? 재미있죠? 도깨비가 웃으며 말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다. 눈이 마주친 사람들이 조금씩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씨발 뭐야? 이게 다 뭐냐고! 심지어 유상아조차 나를 붙들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러나 아직 내게서 떨어지지는 않은 상태였다. 양손이 자유로워진 나는 스마트폰을 켰다. 왜 그 녀석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소설 속의 정보들과 알지 못하는 정보들의 혼재.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다시 한번 멸살법을 읽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대체 어디서 그 소설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너무 인기가 없어서 불법 공유조차 되지 않은 그 소설을. 아니 잠깐만. 첨부 파일 1개. 스마트폰에 떠오른 창을 보며 나는 잠시 멍해지고 말았다. 설마 아니겠지? 잠시 후 메일의 첨부함을 연 순간 나는 당혹스러운 기분에 젖었다. 작가가 보낸 첨부 파일의 이름은 다음과 같았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3가지 방법. TXT. 헛웃음이 나왔다. 거짓말이겠지 싶어 눈을 씻고 다시 봐도 틀림없었다. 파일의 확장자는 TXT.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선물이랍시고 나한테 자기 소설 택본을 보낸 거야? 전용 특성을 획득합니다. 전용 스킬 슬롯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파일을 실행하자 귓가에 들려오는 메시지. 세계가 멸살법의 그것으로 바뀌었다면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다. 멸살법의 생존자들은 모두 전용 특성을 얻고 전용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몸이 되니까. 나는 속으로 조용히 특성 창을 되뇌어 보았다. 일단 특성을 얻었다면 그게 뭔지 알 필요가 있었다. 특성 창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뭐야? 다시 한번 특성 창을 외쳐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황당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특성 창을 사용할 수 없다면 내가 가진 특성이나 스킬이 뭔지 알 수가 없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데 이건 뭐 적을 알기 전에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잠시 허공을 노려보던 나는 일단 체념하고 작가가 보내준 택본부터 읽기로 했다. 전용 특성의 효과로 읽기 속도가 상승합니다. 특성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특성의 효과 덕분인지 멸살법의 초반부를 읽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찾았다. 내 손가락이 멈춘 곳은 작품의 초반부, 주인공이 자신의 탄 열차칸에서 어떤 행동을 하려는 장면이었다. 그는 3707칸의 뒷문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았다. 단단히 쥔 라이터의 줄달 바퀴가 차가웠다. 이번 생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목적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공포에 떠는 사람들의 표정, 죄책감은 없었다. 모든 것은 한순간일 테니까. 그는 냉혹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잠시 후 그의 손끝에서 치익 하고 불이 솟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일순 등줄기가 스산해졌고 때문에 나는 몇 번이고 그 대목을 다시 읽어야 했다. 위화감의 정체는 곧 밝혀졌다. 3707이었어.
나는 반사적으로 내가 탄 열차칸의 번호를 확인했다. 3807.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칸은 프롤로그의 주인공이 타고 있던 칸의 바로 뒷칸이었다. 희미하게 손끝이 떨려왔다. 잠깐만. 그러면 이 칸의 사람들은 원래 어떻게 될 운명이었지? 그는 흐릿한 창문 너머로 아비규환이 된 3807 칸을 바라보았다. 저쪽은 이미 늦었나?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저 칸에서 살아남는 것은 둘뿐이니까. 살아남는 것은 단 둘뿐. 둘을 제외하고 이 칸의 모두는 죽는다. 그리고 나는 그 두 명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고개를 들어 유상아를 보았다. 아마 이 여자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독자씨, 저거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유상아가 가리키는 곳에서는 이미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흐흑거리는 신음, 몸을 웅크린 노인과 청년의 사나운 얼굴. 씨발, 기분도 족같은데 할망구가 자꾸 흐느끼고 지랄이야. 안 싸물어? 청년은 입구 쪽에 기대어 있던 남고생이었다. 호리호리한 체구에 새하얗게 염색한 머리, 교복에 붙은 명찰에 그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김남운. 역시나 내가 알고 있는 이름이었다. 저 칸에서 살아남는 건 이현성과 김남운 뿐이겠지. 상관없다. 어차피 내게 필요한 것도 그 둘뿐이니까. 내가 닥치라고 했지. 흥분한 김남운이 할머니의 멱살을 잡았다. 할머니의 힘없는 다리가 버둥거렸다. 김남운의 손바닥이 허공에서 호를 그렸다. 짝, 짝, 짝. 평소라면 누구라도 달려가서 말릴 법한 상황이었지만 누구도 움직이는 이는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따귀는 주먹질로 바뀌었다. 살려줘. 단단한 주먹에 쇠약한 살가죽이 뭉개지는 소리가 들렸다. 눈총에 못 이긴 몇몇 사람들이 김남운의 주변에서 머뭇거렸지만 좀처럼 나서려는 이는 없었다. 의외로 제일 먼저 팔을 걷어붙인 이는 한명호 부장이었다. 어린 놈의 시키가 지금 어르신한테... 그러나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듯 대차게 나선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다. 아저씨, 죽고 싶어? 뭐?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뭔 개소리야, 이 막대먹은 새끼가. 한명의 욕설에도 김남우는 피식피식 웃을 뿐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지하철의 천장을 가리켰다. 저거 안 보여? 천장에서는 도깨비가 켜놓은 홀로그램 화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살려줘요. 으악! 죽으라고! 이곳 열차칸이나 태풍여고뿐만이 아니었다. 세계 각지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실시간 영상. 김남은이 말을 이었다. 아직도 모르겠어? 군대는 우릴 구하러 오지 않아. 그리고 누군가는 죽어야만 해. 무슨 말을? 우린 죽을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한명호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뻐끔거렸다. 걷어붙인 그의 팔목에서 오소소 솜털이 일어서고 있었다. 물론 아저씨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살기 위해 동족을 죽이다니. 그건 개새끼들이나 하는 짓이지. 하지만 말이야, 이건 불가항력이라고. 불가항력.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데 누가 우릴 탓해? 아저씨는 끝까지 도덕 타령하다가 죽을 거야? 그야... 잘 생각해. 지금 아저씨가 알던 세계는 방금 끝난 거라고. 부르르 떨리는 한명호의 어깨. 한명호뿐만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눈빛을 타고 균열이 번져가고 있었다. 막연한 도덕의 세계가 붕괴하는 광경. 균열에 쐐기를 박아넣은 건 역시나 김남은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법칙이 필요한 법이야. 김남은. 멸살법의 세계에 가장 빠르게 적응을 마친 청년. 돌아선 김남은이 할머니를 향해 주먹질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다. 한명호도 다른 남자들도 심지어는 이현성까지. 꽉 쥔 군인의 주먹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은 채 떨리고 있었다. 아마 그 역시 방금 뭔가를 선택한 것일 터다. 힘들어 죽겠네. 다들 언제까지 구경만 할 거야? 전부 뒤지고 싶어? 이어진 김나문의 다그침에 사람들이 흠칫 몸을 떨었다. 너무나 원색적인 그 표정들은 싸구려 통속소설의 문장처럼 읽기 쉬웠다. 5분 안에 살해 행위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이 칸의 모두가 죽는다.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다. 만약 저 할머니가 죽지 않는다면 5분 뒤 죽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눈빛들. 그래, 저 새끼 말이 맞아. 이대로면 다들 죽어. 첫 번째 사내가 김나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쓰러져 몸을 웅크린 할머니를 향해 발길질을 퍼부었다. 다들 잊었어?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 아, 씨발 모르겠다. 둘, 그리고 셋. 멍청이 서 있던 사람들이 할머니를 향해 접근했다. 비겁하게 주변을 서성거리던 남자들도, 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대학생도, 아이를 내팽개친 엄마와 뒤늦게 합류한 한명호 부장까지 모두가 할머니에게 린치를 가하며 그녀의 죽음을 거들고 있었다. 죽어, 빨리 죽으라고. 그들은 사형수의 죽음을 위해 협력하는 교도관들 같았다. 누가 사형수를 죽였는지 알 수 없게끔 동시에 레버를 당기는 교도관들처럼 그들은 소극적인 발길질과 주먹질로 할머니를 조금씩 죽여갔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경하는 사람처럼 나는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방관했다. 저 이름 모를 할머니는 애초에 살릴 수 없는 사람이었다. 원래의 시나리오에서도 저 할머니는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 저 죽음을 방관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유상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은 그때였다. 저러다 죽겠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붙들었다.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손에 붙들린 팔이 파르르 떨고 있었다. 떨림을 숨기려는 듯 주먹을 꼭 쥔 유상아가 말했다. 알아요. 알지만 지금 가면 유상아 씨가 죽습니다. 유상아의 동공이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새삼스레 깨닫게 된다. 이야기의 장르가 바뀌어도 여전히 환하게 빛나는 사람도 있다. 유상아 씨, 앉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유상아가 아니다. 유상아는 이 세계의 주인공이 아니니까. 네, 하지만 이번 한 번만 내 말대로 해요. 그 뒤론 참견 안 할 테니까. 억지로 유상아를 자리에 앉힌 후 크게 숨을 들이쉬며 등을 돌렸다. 곧게 허리를 펴자 날숨이 가늘게 떨렸다. 천천히 발목을 풀고 손목을 돌린다. 사실 나서기엔 조금 이른 시간이었다. 본래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으니까. 독자씨? 나는 그녀의 부름에 답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았다. 할머니를 폭행하는데 여념이 없는 사람들. 내가 줄곧 가만히 있었던 것은 김나문이나 사람들이 무서워서도 그들의 비인간성에 전적으로 동의해서도 아니었다. 나는 단지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움직여야 할 순간을. 그러니까 쾅! 바로 지금. 와, 뭐야? 폭발음에 귓가가 먹먹해지며 열차의 선체가 기우뚱 흔들렸다. 사람들의 비명, 바로 앞칸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이쪽 객실로 넘어오고 있었다. 시작됐다. 녀석이 움직였구나. 나는 오른발로 있는 힘껏 바닥을 박찼다.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는 사람들을 지나쳐 할머니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뭐야? 나와 정면에서 부딪힌 김나문이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얼핏 보면 내가 할머니를 구한 듯한 상황이었지만 내가 노린 건 그게 아니었다. 어디지? 빠르게 주변을 훑었다. 폭발 속에 넘어지면서도 할머니를 향해 발을 내뻗는 사람들, 그 지옥의 한가운데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 아까 곤충 채집망을 들고 있던 그 아이였다. 잠깐 실례 좀 할게. 나는 아이에게서 채집망을 빼앗아 들었다. 망 속으로 손을 집어넣자 메뚜기의 기분 나쁜 키틴질이 손끝에 닿았다. 나는 한 마리를 꺼내어 꼬마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다들 멈추세요. 그 할머니를 죽여봤자 당신들은 살 수 없으니까. 폭발 후의 일시적인 정적 탓에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들렸다. 하나 둘 사람들이 내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할머니를 죽였다고 칩시다. 그 다음은 어쩔 겁니까? 흠칫 놀라는 표정들이 보기 좋았다. 어디 조금 더 말해볼까? 저 할머니가 죽으면 도깨비가 말한 최초의 살해 행위가 인정되니까 잠깐 시간은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은요? 도깨비의 말이 사실이라면 결국 여러분들은 각자 한 사람의 몫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다음엔 누굴 죽일 겁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일 겁니까? 이제야 뭔가를 떠올린 사람들이 서로를 보며 주춤주춤 물러났다. 공포에 질린 눈빛들,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 할머니는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흔들리는 분위기를 붙잡은 것은 김나문이었다. 하하, 다들 뭐가 걱정이야? 다음엔 저놈을 죽이면 되지? 겁쟁이들. 미리 자기 차례부터 걱정하지 말라고. 확률은 반반이니까. 저 김나문이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지. 나는 가볍게 손을 내저으며 그의 말을 끊었다. 그런 도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인자가 되지 않더라도 당신들이 살아날 방법은 있어요. 뭐? 그게 뭔데요? 크게 술렁이는 사람들. 김나문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다. 잊었습니까? 시나리오의 클리어 조건은 사람을 죽여라가 아니었을 텐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뭔가를 알아챘다는 얼굴이었다.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죽이시오. 그랬다. 시나리오의 내용에는 처음부터 사람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나 이상의 생명체 살해. 그 말은 곧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이야기. 눈치 빠른 누군가가 내 손에 쥐어진 채집망을 향해 외쳤다. 곤충! 곤충이다! 채집망 안에서 펄쩍펄쩍 뛰는 메뚜기와 귀뚜라미들. 사람들의 눈빛이 번뜩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곤충이죠. 나는 채집망에 손을 집어넣어 메뚜기 한 마리를 꺼냈다. 미리 보아둔 배가 통통한 녀석이었다. 그걸 내놔 빨리. 한 마리만 있으면 돼. 손을 뻗으며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며 천천히 한 발짝씩 물러선다. 할머니를 죽이려던 폭발적인 광기들이 이제 나를 향하고 있었다. 설핏 웃음이 나온다. 왜일까? 이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도 내 심장은 왜 이렇게 즐겁다는 듯 뛰고 있는 걸까? 드릴까요? 나는 맹수 무리를 도발하는 조련사처럼 채집망을 흔들어 보였다. 성질이 급한 몇몇이 몸을 일으켜 나를 향해 달려들려는 그 순간, 그럼 가지세요.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메뚜기를 박살냈다. 최초의 살해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추가 보상으로 100코인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 쥐고 있던 채집망을 힘껏 던졌다. 정확히는 할머니와 사람들이 몰려있던 통로의 정반대쪽을 향해서. 저런 미친! 허공에서 풀려난 곤충들이 자유를 향해 있는 힘껏 도약하고 있었다.
객실 곳곳을 뛰어다니는 곤충들을 보며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다. 이봐요. 왜 그런 짓을? 사람들이 멍하니 경악만 하고 있는 사이 판단이 빠른 몇몇은 나를 밀치고 지나갔다. 두고 보자, 씨발로마. 빨리들 찾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말을 신호로 사람들은 이성을 상실한 짐승들처럼 지하철 좌석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잡았다! 아! 운 좋게 곤충을 손에 넣은 사람들의 환희와 다시 그 사람을 공격하는 악의가 어우러져 객실 안은 난장판이 되고 있었다. 어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냥 곤충을 내줘도 됐잖아. 옆을 돌아보니 김나문이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나는 수상쩍게 목을 푸는 김나문을 경계하며 대답했다. 객실에 남은 사람의 숫자는 12이야. 응? 채진망에 남은 곤충은 3마리고. 잠시 얼빠진 표정을 짓던 김나문이 파한 대소를 했다. 12대 3? 하하하, 그러네. 어차피 모두 살아남을 수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저걸 던진 거다? 그래, 웃기지 마. 상식이 제대로 박힌 인간이라면 그딴 이유로 저런 짓을 벌이진 않아. 김나문의 얼굴에 웃음기가 짙어지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봐. 넌 그냥 저 광경을 보고 싶었던 것 아니야? 나는 내가 알고 있던 멸살법의 김나문을 떠올렸다. 귓가에 메시지가 들려온 것은 그 순간이었다. 전용 스킬 등장인물 일람이 발동합니다. 이어서 눈앞에 멋대로 떠오르는 창. 내 특성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눈앞의 일람창을 보고 있자니 대강 감이 올 것도 같았다. 인물 정보, 이름 김나문, 나이 18세, 배후성, 없음. 현재 2개의 성좌가 해당 인물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용 특성, 중2병, 일반. 전용 스킬, 비정상적인 적응력, 레벨 3. 나이프 파이팅, 레벨 1. 흑화, 레벨 1. 종합 능력치, 체력 레벨 3, 근력 레벨 4, 민첩 레벨 6, 마력 레벨 4. 종합평가, 특별한 계기를 맞아 흑화한 중2병입니다. 엮이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멸살법에 등장하는 중2병들 중 대부분은 실제가 된 악몽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하지만 눈앞의 김나문만은 달랐다. 망상악귀 김나문. 훗날 그런 별명으로 불리게 되는 이 청년은 평범한 중2병이 아니었다. 세계의 멸망만을 오래도록 기다려왔기에 비정상적인 속도로 이 세계에 적응해버린 청년. 나랑 같이 팀을 짜자. 어때? 그 청년이 지금 내게 제안하고 있었다. 등장인물 김나문이 당신에게 호감을 표합니다. 등장인물 김나문에 대한 당신의 이해도가 상승합니다. 지금 김나문과 손을 잡는다면 당장의 생존은 보장되겠지. 만약 내가 멸살법을 읽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선택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미안하지만 난 혼자가 좋아서. 그래? 아쉽게 됐네. 가볍게 입맛을 다신 김나문이 내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그럼 이제 좀 비키지? 난 뒤쪽 할망구한테 볼 일이 있으니까. 할망구라는 말에 뒤를 돌아봤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할머니가 가까스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무슨 볼일? 몰라서 묻는 거야? 곤충은 안 잡는 거냐? 곤충? 내가 그딴 걸 왜 잡아? 김나문이 비릿하게 웃었다. 눈앞에 이미 다 잡아놓은 벌레가 있는데. 김나문의 살기가 코앞에서 느껴졌다. 소설의 문장으로만 존재하던 캐릭터가 생생한 광기를 지닌 채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조금 감탄하고 말았다. 김나문은 정말 내가 상상한 그대로의 인간이었구나. 등장인물 김나문의 호감도가 미미하게 하락합니다. 뭘 봐, 빨리 비키라니까? 그건 힘들겠는데? 뭐? 비켜줄 수 없다고. 하하,
이제 와서 정의의 사도 흉내라도 내겠다는 거냐? 이중인격이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나문의 얼굴에 서서히 드러워지는 어두운 그림자, 호감으로 빛나던 눈동자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아니 잠깐만, 혹시 처음부터 이러려고 채진막을 저쪽으로 던진 거였어? 진짜. 그 할망구 살리려고? 하하하, 대박, 진짜 대박. 아니지? 응?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까이서 이 녀석을 보자니 새삼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이거 알고 보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인간이었네. 역시 나이 든 새끼들은 다 똑같다니까. 내가 멸살법을 잃는 내내 이 자식 때문에 얼마나 속이 터졌었는지. 등장인물 김나문이 당신을 멸시합니다. 비키라고 했지. 속으로 타이밍을 재고 있다가 고개를 숙였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날아드는 주먹. 어쭈, 제법인데? 명백히 알고 피했음에도 머리 위쪽으로 후끈하는 열감이 남았다. 평범한 주먹질이 아니었다. 흑화, 레벨 1. 김나문의 전신에서 피어오르는 어두운 오라. 중2병 특성의 전용 스킬이었다. 본래 첫 번째 시나리오가 끝나기 전에 스킬을 해방하는 경우는 드문데 저 김나무는 벌써부터 스킬을 발현하고 있었다. 저 사이코패스 같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이놈을 영입했던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벅! 녀석에게 맞은 어깨에 심한 경련이 왔다. 이대로 싸운다면 승산은 없다. 지금 그걸 써야 하나? 속으로 시간을 계산하던 찰나 메시지가 들려왔다. 등장인물 김나문에 대한 당신의 이해도가 상승합니다. 전용 스킬 전지적 독자 시점 1단계의 사용 조건에 근접했습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 이건 또 뭐야? 전용 스킬 전지적 독자 시점 1단계의 사용 조건에 도달했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김나문의 주먹이 바닥을 내리쳤다. 하하, 뭐야? 나 꽤 세잖아. 객실 바닥에 희미하게 남은 주먹 자국. 이제 김나문도 조금씩 자신의 힘을 깨닫고 있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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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만 맞아도 뼈가 부러지기에 충분한 타격이 연속해서 바닥을 내리치고 있었다. 김나문이 답답한 듯 성질을 부렸다.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었다. 모두 내 두 번째 스킬 덕분이었다. 전용 스킬, 전지적 독자 시점 1단계가 발동합니다. 스킬이 발동한 순간 나는 김나문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양 그의 공격 방향을 훤히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오른쪽 옆구리, 재빨리 몸을 뻗어 공격 방향의 사각으로 물러나고 오른쪽 눈, 빠르게 허리를 숙여 연달아 날아드는 주먹을 피해낸다. 존나 안 쳐맞네 진짜. 부실한 운동신경 때문에 반격까지는 무리였지만 적어도 공격의 대부분을 회피할 수는 있었다. 왼쪽 대퇴부. 이 정도면 버티기엔 충분했다. 중요한 건 시간을 버는 것. 나는 날아드는 김나문의 주먹을 피하며 허공의 시계를 가리켰다. 이제 2분 남았다 꼬맹아. 다급해진 김나문이 나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이런 씨발. 선택의 순간 김나문의 눈이 할머니 쪽에 고정되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를 안고 굴렀다. 할머니가 죽으면 김나문은 시나리오를 클리어하게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런 놈을 다음 시나리오로 보낼 수는 없다. 하하, 그렇게 움직일 줄 알았다니까. 어째 불길한 예감이 든다 싶더니 그새 김나문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다. 하얀 형광등 빛을 머금은 칼날에 눈이 시렸다. 휴대용 맥가이버 칼. 잊고 있었다. 이 녀석이 골수 밀리터리 오타쿠였다는 것을. 쉿! 기술형 스킬인 나이프 파이팅과 강화형 스킬인 흑화의 연계. 칼끝의 방향은 명백했다. 심장. 방향을 알아도 피할 수 없는 공격. 빠르게 판단을 내린다. 피할 수 없는 공격이라면 차라리 맞는 게 낫다. 가능하면 최소한의 피해로. 찍! 가까스로 심장을 비껴난 칼날이 어깨를 깊이 긋고 지나갔다.
아프다. 정말 아프다. 피부가 타는 듯한 통증이라는 건 이런 것이었구나. 시야가 흔들리며 죽음의 느낌이 성큼 다가왔다. 하하, 이제 그만 죽어. 시나리오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1분 30초. 나는 할머니 쪽을 흘끗 살폈다. 할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젠 정말 그걸 쓰는 수밖에 없다. 청일고교 2학년 김남은, 너에게 질문이 하나 있다. 뭐? 곤충의 알은 생물일까 아닐까? 나는 아까 죽인 메뚜기의 시체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통통한 알집의 부피가 푸짐했다. 뿌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터지는 진액. 찝찝한 느낌이 손안에 흥건히 퍼지며 메시지가 들려왔다. 생명체를 살해했습니다. 추가 보상 100코인을 획득합니다. 생명체를 살해했습니다. 추가 보상 100코인을 획득합니다. 귓가를 두드리는 무수한 메시지. 김남은이 인상을 썼다. 곤충의 알? 갑자기 무슨 개소리야. 시간 끄냐? 그런 셈이지. 내가 그딴 걸 어떻게 알아? 난 생물 시간에 항상 졸았다고. 피에 젖은 내 어깨를 보며 김남은이 즐거운 듯 웃었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어. 뭔지 알아? 뭔데? 바로 지금 네가 뒤질 거라는 거야. 대답하기도 전에 김남은의 맥가이버 칼이 움직였다. 역시나 피하기 힘든 공격이었다. 대량의 코인을 획득하였습니다. 코인 사용 도움말을 확인하시겠습니까? 나는 귓가로 들려오는 설명들을 생략했다. 어차피 아는 내용이라 들을 필요가 없었다. 아니, 죽는 건 너야. 나는 입으로 그 말을 내뱉음과 동시에 속으로 뭔가를 중얼거렸다. 2700코인을 체력에 투자합니다. 체력 레벨 1에서 체력 레벨 10. 체력 레벨이 크게 증가합니다. 육체의 내구도가 크게 상승합니다. 김남은의 맥가이버 칼이 내 심장 어림을 파고들었다. 정확히는 파고든 것처럼 보였다. 마치 단단한 바위를 긁은 것처럼 생채기만 남은 피부. 김남은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다. 어떻게? 아까 문제의 정답을 알려줄게. 답은 알은 생물이다야. 뭐? 그리고 산란기의 메뚜기는 한 번에 100개 이상의 알을 낳지. 알, 생물, 100개. 안타깝게도 머리 나쁜 남고생이 그 정보들의 의미를 이해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뭔 개소리야? 이해하리라 생각하지도 않았어. 이제 1분 남았네. 그제야 김남은의 얼굴에 공포가 어리기 시작했다. 으아, 죽인다! 목을 노리고 날아드는 맥가이버 칼의 궤적. 나는 일부러 공격을 방어하지 않았다. 가가각. 가슴보다는 취약한 부위였던 까닭일까. 조금 전보다는 깊은 생채기가 남았지만 별로 아프지는 않았다. 김남은. 발악하는 김남은의 뒤쪽으로 여전히 벌레들을 찾아 드자비질을 벌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서로를 해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아까 네 말이 맞아. 나는 너랑 똑같은 종류의 인간이야. 어쩌면 내가 구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씨발 뭐야. 왜 안 죽어? 왜 안 죽는 건데? 55초, 50초, 45초. 나이프는 계속해서 생채기만을 남겼다. 핏줄기는 흘렀지만 칼날은 살가죽 아래를 헤집지 못했다. 김남은이 다시 입을 연 것은 30초를 남겨둔 시점이었다. 칼을 떨어뜨린 김남은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살려줘. 25초.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왜? 20초. 사람 목숨은 중요하잖아. 그게 당연한 거잖아. 그건 예전 세계의 법칙이겠지. 네가 말했잖아.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법칙이 필요하다고. 10초. 싫어. 죽기 싫어. 으아! 5초. 괴성을 지르며 달라든 김남은이 나이프로 내 눈을 노렸다. 날붙이가 내 망막을 파고들려는 바로 그 순간 제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버버벅.
하는 소리와 함께 김나문의 머리가 폭발했다. 유료 정산이 시작됩니다. 김나문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사람들의 머리가 터져나가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폭죽처럼 터져나가는 머리들. 나는 약간의 환희와 약간의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괴리감 속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왜일까? 어째서 저 광경을 보면서도 나는 이토록 침착할 수 있는 것일까? 마치 소설이라도 보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총 124개체의 생명체를 학살하였습니다. 학살 내역, 메뚜기 1마리, 메뚜기알 123개. 저항력이 없는 생명체를 살해하였기에 획득 코인이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총 6,200코인을 획득하였습니다. 능력치 레벨업에 사용한 코인이 자동 감산됩니다. 총 3,500코인을 획득하였습니다. 과도한 학살로 대량 학살자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지하철의 새까만 창문에 내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수없이 많은 거울을 보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표정. 나는 뺨 언저리에 묻은 핏자국을 문질러 닦았다. 핏자국은 지워지지 않았다. 알고 보니 유리창에 묻은 피였다. 끼익! 기우뚱하는 느낌이 들더니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덜덜덜 소리를 내며 달리는 열차. 곧 빛이 들이치며 창문에서 어둠이 밀려났다. 압구정에서 옥수로 향하는 3호선의 지상철 구간. 창밖으로 한강을 비롯한 서울의 전경이 드러나고 있었다. 누군가 벅차오르는 신음을 흘렸다. 살았다라는 깊은 안도가 느껴지는 신음이었다. 하지만 그 신음의 의미가 바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창밖에 비치는 풍경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서울이 아니었다. 포연과 먼지 속에 폐허가 된 시내. 무너진 한강의 대교들, 군인들의 시체로 붉게 물든 한강과 쓰러진 빌딩 사이로 K1 탱크를 장난감처럼 짓밟는 괴물들. 메인 시나리오 1 가치 증명이 종료되었습니다. 기본 클리어 보상으로 300코인을 획득하였습니다. 채널 이용 수수료로 100코인이 감산되었습니다. 추가 보상 정산이 시작됩니다. 하나의 세계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 세계의 결말을 알고 있는 유일한 독자였다. 다음화